이어지는 오늘 글로벌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네. 이슈를 지금 우리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네. FOMC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이며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프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분석실 박준우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우입니다. 지난번에 그가 바라보는 채권 시장의 연말의 흐름이 네. 시장의 컨센서스와 조금은 달랐어요.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는데 네. 예상대로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금리 상승을 전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맞춘 건 아니고 제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금리가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그 부분도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금리가 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지금 그 올라가고 있는 게 불안 요소인가요? 그렇죠. 시장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네. 먼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거든요. 기준금리 인하의 확률은 12월에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장기금리가 오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메커니즘을 제가 조금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대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잠깐 나눴었는데 올해는 바야흐로 주식의 해다. 네. 그런 반대급부로 채권 시장은 지금 특히 연말에 거의 곡소리 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보다는 특히 국내 채권 시장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네. 국내에 이제 채권을 운용하시는 분들이나 기관들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식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은 주식은 환호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쪽에 있어서의 투자자분들은 머리가 지금 아파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떨지를 좀 보겠습니다. 12월에 대한 FOMC 프리뷰를 준비하셨는데 일단 뭐 금리 인하 안 하면 지금 뭐 안 될 분위기잖아요. 진짜 안 할 가능성 조금이라도 없나요? 저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FOMC를 앞두게 되면 대부분 확률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12월 인하 확률은 뭐 8, 90%까지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도 이 시장의 기대를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내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오늘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르는 이유 이런 것들이 사실 더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저는 이번 주는 기준금리 인하한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오르고 있는지 이걸 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나증권에서 채권 뷰를 결정하시잖아요. 한 달 전부터 같은 하우스에 있으니까 제가 계속 여쭤봤잖아요. 세상은 지금 동결하는데 여전히 인하하는가. 근데 계속 인하한다 그랬었거든요. 근거는 어떤 거였어요? 왜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이거 그럼 제가 장표를 좀 보면서 네.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동안 한 달 동안. 네. 이제 하나증권 온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네. 사실 그 전부터 기준금리 인하 정말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목표보다 높다. 기준금리 동결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높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맞는 얘기 같지 네. 않습니까? 다들 저렇게 얘기해서 동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근데 이제 고용이 부진하다. 실업률이 최근에 좀 올랐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 네. 지금 여기에 방점을 두고 우리는 인하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사실은. 떼어놓고 보면 사실은 모든 뭐 전문가가 됐건 시장 참여자가 됐건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대부분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하나만 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준금리 동결하시는 분들은 야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무슨 인하야 라고 주장을 하고, 인하하는 분들은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고 고용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더 헷갈리는 이유는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기사를 하나 캡처해야 하는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이걸 보면 동결해야 되고 저걸 보면 인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최근에 더 헷갈려졌어요. 왜냐하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케빈 해시시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거래. 그러면
이 사람은 트럼프 측 인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할 거야 라고 또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요거 보면 맞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맞는 것 같... 그동안의 기조가 약간 되게 왕비둘기였어가지고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또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또 금리 인하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요것만 보면 맞는 얘기인데 네. 이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고용이 중요하고요. 네.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제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네. 네,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좀 다 되고 있잖아요. 인하고 요 아니 연준의 독립성을 그렇게 해치실 거예요? 아니 물론 그런데 듀얼 먼데이 때 다 알겠는데 네. 지금 사후적으로 보자고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지금까지 트럼프가 인하라 그러면 인하했고 아니에요. 12월 달에도 상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상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상반기 안 기준금리 했다. 네. 다 이렇게 연준 입장들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너무 그 한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조금 어려워지고 같이 봐서 적절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그거 적절히 이제 어려운데. 그게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제가 이 그림으로 오늘 대부분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가 연준을 한 기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계. 네. 예. 연준이라는 게 있고요. 연준은 우선 경제 지표나 서베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네. 뭐 그게 이제 저희가 아는 비농 고용이 될 수도 있고 물가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서베이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저희가 이제 물가하고 고용을 좀 나눠서 볼게요.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가 이 두 가지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우선 진단을 해요. 지금 노동시장의 상태는 어떠한지,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떠한지를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데이터를 제가 다 보고 있는데 판단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위해서도 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트렌드를 잡아내는 게 연준 위원들도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그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진단만 하면 안 되고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용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건 당연히 더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는 연준 내부적인 뭐 경제 모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연준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와 고용 상태를 알고 전망을 하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정책 방향이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기준금리하고 밸런스식 정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여기 밑에 보면 반응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오,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액션 펑션을 저희가 이제 직역을 해서 이제 반응함수라고 네. 많이 일컬어지는데 물가 상태, 전망, 그리고 고용의 상태와 전망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은 뭘 보고 기준금리를 운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연준을 기계라고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똑같은 고용 물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연준이 내리는 의사 결정은 다른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연준 의장에 따라서 다르고 트럼프가 얼마나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함수라는 게 뭐냐면 뭐 y는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보면은 뭐가 딱 투입이 됐을 때 뭐 산식에 의해서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산식은 이제 다 뺐고 근데 연준위원들도 그 산식으로 다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뭐 물가의 고용치를 얼마 줄 거냐, 고용의 전망치를 가중치를 얼마나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반응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 흔히 말하는 주장들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높다, 고용이 안 좋다, 트럼프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다.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은 이 연준 기계 안에서 물가의 진단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준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보는 건 틀린 거고요. 네. 고용이 부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결과론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이것만 설명해서는 부족해요. 그렇죠. 이건 고용의 진단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연준 의장에 해시시라고 하는 꼭두각시를 세우면 기준금리가 대폭 인하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매크로 전망은 전부 다 무시한 결과고 결국 오로지 반응 함수만 따진 거예요. 연준 위원들이 트럼프 압박에 따라서 어떤 인풋이 들어오든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물가를 어떻게 진단하고 전망하는지, 고용을 어떻게 진단하고 전망하는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함수는 무엇인지, 요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저희가 기준금리를 전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큰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뭐 복잡하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보고 충격 반응, 어떤 충격에 의해서 해석한다라는 메커니즘인데 최근에 조금 팬시하게 바꿔볼까요? AI 시대에 연준도 모형이 기기가 아니고 AI라고 본다면 최근에 추론식 AI가 유행이잖아요. 또 이런 데이터들을 연준 내부에서 수많은 백데이터와 경험을 통해서 간혹 지금처럼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다 하더라도 수많은 모형과 전망과 이런 백데이터 속에서 그럴 것이야 라고 함으로써 이런 정보가 연준 내부에 어떠한 블랙박스로 인해서 결과가 띡 하고 나온다. 이게 여태까지 연준 밖에서 바라보는 연준에 대한 시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 포워드 가이던스냐 아니면 데이터 디펜던트냐 등등.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어때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한다고 하면서 데이터 디펜던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럴까요? 아니면 12월 달부터 그런 기조가 좀 바뀔까요? 데이터 디펜던트와 포워드 가이던스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여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건 표현의 방법의 차이인 거지. 그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이 장표로도 다시 보시면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는 거는 이 연준의 기계 안에서 이쪽 앞단에 가중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냐면 앞으로 고용이나 물가의 리스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거야. 네. 전망에 조금 더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연준의 기계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최근의 데이터에 가중치를 더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전망에 더 많은 가중치를 줄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창 관세 리스크가 커졌을 때 보면 저희가 경제 전망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관세율이 몇 %인지 모르는데 물가와 고용 전망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 의견이 갈려요. 한 분은 우린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나오는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 위원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다. 전망을 보고 우리는 더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둘의 반응 함수가 다른 거예요. 한 분은 최근 데이터들에 더 가중치를 주는 거고 다른 한 분은 미래 전망에 더 가중치를 주는 건데 사실 저희가 당이론적으로 보면 전망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게 좋은 정책이에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12월 달에 연준은 현재 이 데이터의 공백 속에서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포워드 가이던스의 DNA가 있으니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 하겠다라고 보는 겁니까? 12월 달은 어떨까요? 데이터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앞에 당이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붙였는데 전망이 잘 맞는다면 당연하게 그 전망에 기반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항상 좋은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그 효과가 발휘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특히 뭐 시장 전망하는 사람이야 뭐 틀릴 수도 있고 바로 바꾸면 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본인이 뱉은 말들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고 전망을 급격히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항상 후행적이에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늦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적으로도 제가 조금 높게 평가하는 월러라든지 이런 좀 경제를 잘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전망을 좀 더 믿는 경향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연준위원들은 현재 데이터에 좀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뭐 이제 뭐 보스틱이나 그래요? 뭐 등등 뭐 네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분들은 전망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모델이 부족하고 어떤 로직이 부족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뭐 좋게 말하면 기민한 거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이번 FOMC에서도 좀 더 기다려 봐야 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앙은행은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준 내부에서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조금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2월 인하하고 그리고 저는 내년도에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된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세상이 불확실하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세대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러 같은 구루들 아니면 레전드들이 여전히 앵커 역할을 하고 연준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보스틱 아까 말씀 주셨지만 새로 기민하게 데이터를 갖고 유연하게 시장과 소통하는 사람이 지금 연준 내에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앞으로 연준 의장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연준을 바라볼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의 연준은 그러면 세대 교체가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런 앵커하는 사람들이 그 연준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탄탄하다라고 보는 겁니까? 저는 이제 월러 이사 이런 분들이 탄탄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연준위원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연준위원들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반 그룹으로 나눴을 때 정말 통화 정책과 경제를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빠삭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딱 나오거든요. 저희가 전망을 하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정말 실제 딱 진입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로직과 모델이 없으면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최근 고용이 좋대 나쁘대, 인플레이션이 높대 낮대,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월러 이런 분들이 강한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페이퍼를 통해서 본인의 경제 전망이 맞았다는 걸 증명해온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주장해 오셨던 분들이에요. 네. 이거를 말로만 증명한 게 아니라 페이퍼로 다 증명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기기는 어려운 거고, 실제로 파월 의장의 결정을 보면 거의 월러 이사와 거의 방향을 같이 합니다. 로직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딱 관세 터졌을 때 누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 혹은 낮추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누군가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을 포워드 루킹해서 네. 기준금리를 결정했던 분들이 사실 결과적으로 조금 맞았던 거예요. 고용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힘은 내년에 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러 이사의 최근 스탠스는 어떤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고용은 당장 미국 경제의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관세와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관세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고용 둔화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저도 그것과 완전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박준우 의원은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금리는 인하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 월러 이사가 내년에도 건재하다면, 그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다면 결국 금리가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오는 거는 이제 연초까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우선 월러 이사의 입장을 요 장표로 한번 또 소개를 드려보면, 네. 연준 내에서 월러 이사는 어떤 걸 중시하는 사람이냐라고 보면 고용 중에서도 고용의 전망을 중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반응함수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높은 거 다 알고 뭐 다 아는데 가중치를 매겨보니 나는 고용이 둔화될 위험에 상당한 가중치를 주고 그걸 좀 투입을 해봤더니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기준금리 내리면 시장금리도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연초까지는 금리가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논의가 되는 거는 케빈 해시시라는 분이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케빈 해시는 월러 이사보다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50bp 인하해야 된다. 파월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더 극단적인 분이신데, 이분의 차기 연준 의장 확률이 높아질수록 장기 금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똑같은 차트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전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그러면 고용 중에서 전망을 중시하면 기준금리를 내릴 거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주신 건데, 시장이 왜 어렵냐? 네. 시장은 한 단계 앞을 보거든요. 그럼 기준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항상 피드백 루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게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지표에 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물가와 고용 진단 전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애매하게 기준금리 내리고 뭐 그냥 시장 컨센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하면 여기까지는 크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지금 햇빛을 바라보는 시장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반응함수에 딱 네모쳐놓고 트럼프를 써놨잖아요. 시장은 햇빛의 반응함수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물가 진단 전망 약간 무시, 고용 진단 전망 약간 무시, 오로지 트럼프가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기 때문에 케빈 해시시라고 하는 분이 매크로 상황과 조금은 무관하게 혹은 매크로 상황보다 더 극단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함수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시장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는 건 좋죠. 많이 내리면 그런데 맨 앞으로 돌아오는 물가와 고용 데이터가 더 높아질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한 단계 앞을 바라본 거죠. 근데 왜 한 단계 앞을 바라보느냐? 10년물 금리, 중장기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기간 동안의 기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10년짜리 금리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대를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3에서 6개월이나 향후 2, 3년 정도의 미래를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만약에 많이 내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에는 어떨까? 그것까지 반영을 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가 있는 거군요. 실질 금리가. 그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시장은. 그런데 케빈 해셋이라는 분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 혹은 완전 미국 경제가 부양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양 정책이 너무 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최근에 11월에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간담회 같은 걸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여한 기관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 우리는 케빈 해시시 연준 의장이 되는 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장 참여자들은 케빈 해시시 고용 전망을 빠삭하게 하고 물가 전망을 빠삭하게 한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트럼프의 꼭두각시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시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하고 너네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나는 오히려 다른 스탠스를 취하겠어. 그러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뭐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또 케빈 해시의 미묘한 발언 차이가 있는데 네. 이렇게 차기 의장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전에는 트럼프를 굉장히 파월 의장을 좀 비판하고 네. 빅컷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네. 최근 발언들을 보면 조심스럽게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톤이 약간 미묘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 파월을 안 쳤잖아요. 네.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연준의장 자리는 뭐 엄청난 자리죠. 그래서 전후 균형 감각을 통해서 결국 연준 의장 본연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케빈 하시 또.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반응 함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고용 전망을 중시하는 건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작정 트럼프 의정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설득될 정도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도 고용 전망을 이렇게 해보니 충분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제 전망과 리스크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강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완화적인 스탠스인 건 맞는데 그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완화의 정도가 있고 납득하기 좀 어려운 완화의 정도가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완화의 가능성은 오히려 낮고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완화다.
그게 몇 번이에요? 시장이 납득하는 완화는 내년에 몇 번 하는 게 완화의 납득의 정도고 해시시 우리가 생각했었던 공격적인 인하는 뭐 매번 FOMC 때 다 인하한 건 생각은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3%대로 내리는 3% 수준으로 내리는 네. 거는 충분히 이제 인용이 뭐 용인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아 근데 이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인 게 그러니까 네. 보통 시청자분들이 헛갈릴 수 있잖아요. 그쵸. 도대체 몇 몇 번 번이냐. 인하해야지 시장이 납득하냐. 근데 그거는 사실 박준호 의원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것은 또 시장의 내재 함수에 내재 금리에 또 다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그렇죠. 세법 너무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런 걸 설명드리면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니까 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림은 안 가져왔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시장이 용인 가능하다라는 것은 물가의 전망과 고용의 전망에 비추어 봤을 때 네. 용인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전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레인지로 전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가도 레인지로 전망을 하고요, 고용도 레인지로 전망하는 게 기본 원칙인 거예요. 네. 그럼 레인지, 경제 지표가 레인지면 기준금리도 레인지겠죠.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전망해 보니까 레인지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기준금리도 높으면 4%, 낮으면 3% 이런 식으로 레인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차트는 못 가져왔는데 그걸 다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용 전망이 안 좋아지면 2%대 기준금리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네. 상당마다 다르지만 그 숫자들은 시장 참여들이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다 통용되는 숫자들은 항상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 따지면 3% 정도까지 기준금리 내리는 거는 저는 시장에서 납득 가능한 정도 레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드워처들이 자칫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한테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죠. 실제 그게 팩트이기도 하고 또한 아까 말씀 중에 이게 키잖아요. 고용이 안 좋아지면. 그런데 고용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안 좋은 것은 마치 적정 환율을 맞추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모호한 숫자인데 고용이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이 더 겁을 먹고 안 좋아졌으면 컨센서스 대비 더 좋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고용이 좋았다고 하지만 실제 시장의 기대치가 훨씬 높았으면 그건 또 안 좋은 고용이고 그래서 이 변수들의 샘물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속보도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파월이 최근 FOMC 의사록도 보고 제 기억으로 한 달 전일까요?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서 AI 주식의 갑작스러운 재평가 버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연준 의장이 어쨌든 금융시장 특히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근저에는 뭐 금리가 있겠죠. 그러면 12월에 FOMC에서 레임덕 국면에 있던 파월 의장 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다 해시단돼 있지. 하지만 이 말을 하면 시장에 좀 여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공교롭게 또 버블론, AI 등등. 연준 의장은 지금 AI 버블론을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모든 중앙은행의 총재들은 AI 버블을 걱정을 하거든요. 그게 금융 안정 측면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쵸. 급격한 레버리지가 꺼지고 주식시장이 꺼지면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는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주식에 대한 코멘트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로지 리스크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고요. 근데 리스크를 얘기할 입장에 서 있는 연준 의장인 파월이 오히려 버블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뭐 제가 정확한 워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용인지. 그런데 그분들 주식은 못 맞춥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무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준 이사 중에 어떤 분이 뭐 AI 버블 얘기다라고 하면 시황에서는 그 전날 주가가 빠진 이유를 그분들의 코멘트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준 위원들의 네. 주식 밸류에이션에 대한 코멘트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주식의 버블이 터진다든지 엄청 높아져가지고 그게 경제 전망으로 연결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지금 소비를 뒷받침한다든지 아니면 주가가 엄청 빠졌기 때문에 소비가 약해질 수 있다든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코멘트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더 잘 아는 거고요. 네. 별로 좀 뭐 저는 크게 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라는 거죠. 농구는 잘하지만 야구는 좀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말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 각각의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다.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얘기 시간 많이 지났지만 네. 해주세요. QT 종료됐잖아요. 일각에서는 QT 종료 이퀄
최근에 뭐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우려 등등으로 비자발적 통화 정책을 언급할 것이다. QE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QE다. 스탠딩 레퍼가 저렇게 떡하니 스탠딩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슈거리들이 있어요. 네, 여기 제가 한 지난달에 나왔을 때 양적 완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논의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양적 긴축을 종료한 이후에는 연준은 필연적으로 자산 규모를 다시 키워야 됩니다. 그걸 제가 아마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다 오르기 때문에 짜장면 가격이 1,000원에서 5,000원 되면 금융기관에 필요한 돈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제 성장에 맞춰서 그냥 필요한 돈이 더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연준도 더 많은 돈을 은행에게 뭐 지급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은행 시스템 내에 돈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이거든요. 연준이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현금성 자산이 생기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유동성 확장이라고 볼 수 있냐? 맞긴 맞는데 그 효과는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넘긴 것뿐. 조금 더 생기는 건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생기는 건 맞는데 저희가 연준의 이러한 정책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QE. 너무 쉬운 거죠. 뭐 2008년이나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장기채를 매입해가지고 금리를 낮춰버리는, 그래서 유동성 엄청 풀어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 주신 뭐 QE는 아니지만 QE와 같은 효과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걸 저희가 보통 not QE라고 별명을 붙이거든요. 네. QE는 아닌데 QE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 정책은 대표적인 예시가 2023년도에 SVB 사태가 터졌을 때 연준이 금융기관들에게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돈을 준 겁니다. 네. 그거는 일시적으로 돈을 빵 줬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일시적으로 크게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빵 주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찔끔찔끔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약하다. 미미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걸 유동성 확장은 맞는데 네. 정의상으로는 어떤 실질적인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 기대 정도다. 제한적. 기대를 조금 높일 수 있다 정도. 알겠습니다. 되게 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또한 리뷰도 아니고 프리뷰잖아요. 간단히 이렇게 여쭤볼게요. 12월 FOMC는 채권 시장의 호재입니까? 주식 시장의 호재입니까? 둘 중에 어디에 더 좋냐? 둘 다 안 좋다? 아니면 굳이 따지면 주식 시장이 더 호재일 것 같다? 전 둘 다 썩 안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주식이 그래도 지금은 더 좋은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주식 시장의 호재라고 하면은 됐죠 뭐. 예, 물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엄청나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주식 쪽의 비중이 더 크신 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주식 그래도 시장의 또 호재다라고 간접적으로 하니까. 채권형 뭐 이런 데 많이 네. 투자하시는 펀드도 있죠. 있고 ETF도 또 있고. 장기적인 투자, 뭐 퇴직연금 이런 쪽에는 채권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특히 보니까 그 탑5 종목에 장기 채권 투자 되게 많더라고요. 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네. 네. 곡소리 장기 나죠, 채권이 좀 문제여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장기 채권 어떻게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내년 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다시 이 영상을 리뷰해 보면 네. 알겠지만 연초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연초 이유는 잘 안 보입니까? 연초에는 채권을 좀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채권 시장을 지금 좋은 구간은 그래도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해주는 9월, 10월, 12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가 좀 좋은 거고 내년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금리 인하가 끝난다라는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박준혜 위원님께서 그 기본적인 금리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이제 기계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 박준혜 위원님 같은 분이 그냥 결론만 얘기해줘를 많이 듣고 이렇게 되는구나를 생각했는데 저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뭔가 로직을 좀 알고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도 전망을 해보고 이 논리가 맞는지 스스로 검증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되게 좋은 맞습니다. 시간이었는데 사실 아침에 지금 약간 뇌 안 돌아가고 있을 때는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 네, 느끼실 죄송합니다. 수도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에 있어서 상반기 초 이후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다음번에 준비하셔서 한번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미션은 그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OMC 프리뷰 들어봤고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분석실 박준우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뭐가 끝나냐? 위즈덤 칼리지 2016 제일 저렴하게 만나실 수 있는 얼리버드 기간이 끝납니다. 61% 가격 혜택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12월에 2번의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크 1, 위크 2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크 1은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바로 빈센님도 함께하는 빈센님도 함께하는 되게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빈센님과 함께하는 위크1 김승호 회장과 대담도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또 질의응답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했고 위크2에는 저기 보이시죠? 4인방 저분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함께해요. 여러분 점심 가득 드시고 오셔야 돼요. 하루 종일 함께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즈덤 컬리지 조금 더 혜택을 누리시면서 이런 오프라인 세미나 12월에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자정 전까지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커리큘럼 그리고 어떤 연사진들이 있는지 라인업들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